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준 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제가 돈이 생기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은 그날부터 진짜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70평생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요.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며 시장 입구를 들어설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형준이 대학은 보내야지. 저는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건 22살 때였습니다. 남편 김재복 씨를 따라 올라온 이 도시에서 우리 부부가 처음 시작한 건 작은 채소 자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보증도 잘못 서고 그렇게 젊은 시절 내내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두 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세상이 그 사람한테는 조금 가혹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형준이가 태어나던 해 우리는 단칸방 월세조차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3주 만에 좌판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그날 옆 좌판 순자 씨가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였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엔 동상이 걸리고 여름엔 짓물렀습니다. 핸드크림 하나 제대로 바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갈라지면 갈라진 채로 살았습니다. 아픈 건 참으면 되니까요. 형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후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몸 한쪽이 불편해졌고 무거운 걸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좌판은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형준이는 그 시절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좌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다그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봄날 형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꼭 갈게. 저는 콩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부지런히 새벽을 나섰고 형준이는 새벽까지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형준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2달 뒤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고 아직 형준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미안해.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뭐래요? 잘 살았잖아요, 우리.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버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형준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혼자 좌판을 지켰습니다. 빈방에 돌아오면 가끔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형준이가 취업을 하던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하면 꼭 효도할게. 저는 그 말 하나를 오래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형준이가 결혼 상대를 데려온 건 32살 때였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려입고 왔고 말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형준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고생 없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집안이든 무슨 직업이든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곁에서 함께 행복해줄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저도 크게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수진이 쪽도 비슷한 형편이라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잔치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평생 살면서 배웠으니까요. 문제는 결혼식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명절에 아들네 집을 방문하면 수진이가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과 진심으로 웃는 것은 70 넘은 눈이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라 금방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고부간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갑자기 들른 건 아니고
전날 형준이한테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현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형준이가 괜찮다 해서 그 뒤로 수진이의 말은 점점 날이 서졌습니다. 시장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손을 씻고 갔는데 수진이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좀 나요. 시장 다녀오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건지 깨끗하게 씻고 갔는데,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새벽을 살아온 제 삶 전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들이 곤란해질까봐요. 그 다음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노인 모시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 말은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준이한테 한 말인데 제가 마침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들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형준이는 그 사이에서 늘 어정쩡했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엄마가 예민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민한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예민하다고 믿는 편이 덜 아프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부 좋아지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어찜 예약했어요. 같이 여행도 가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열린 건가.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저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요. 그런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계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70평생 살면서 배웠습니다. 웃음 뒤에 계산이 있는 사람과 웃음 자체가 진심인 사람은 다릅니다. 수진이의 웃음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화가 온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가볼까 알아보던 중이었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뚜껑을 열어 간을 보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스팸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분순 여사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경기도 쪽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분 김재복 씨 명의로 된 토지가 있어서요.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에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땅을 사뒀다는 게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있긴 했습니다. 희미하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어딘가에서 땅 한 떼기를 샀다고 했습니다. 친척한테 빌린 돈으로. 저는 그때 뭐가 좋다고 돌밭에 돈을 쓰냐고 타박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땅은 그냥 잊혔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아들 키우는 것에 치여서, 남편 병수발에 치여서 50년 가까이 머릿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이웃에 사는 옛 친구 명자 씨한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소장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30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는데 최근 그 일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수직으로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구역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감정평가 받으시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대략 시세로. 소장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된장국 불을 잠깐 잠그고 왔다는 사실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분순아, 괜찮아?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큰 돈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돌밭에 돈 쓴다고 타박했던 그 남편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을 감은 그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0억? 저는 그 숫자를 도저히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몇백만 원을 모으기 위해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는데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돌밭이 그 숫자가 됐다는 게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순아,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일단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연락이 새어나갔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진이의 태도는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시장 좌판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사람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어떤 손님이 진짜로 살 건지, 어떤 손님이 그냥 구경하는 건지, 어떤 말이 진심이고 어떤 말이 흥정인지, 그게 제 평생의 기술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변화는 그 기술로 읽기에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같이 가요. 요즘 혼자 다니시면 불안하잖아요. 어머님 드시고 싶다 하신 한우, 제가 사왔어요. 등심으로. 어머님, 우리 제주도 여행 어때요? 바람도 쐬시고. 예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 했는데 이제는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목소리는 밝고 살갑고 걱정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속으로는 차갑게 지켜보면서요. 본색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형준이와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산 관리 잘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끼리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나이도 있으시고라는 말은 당신은 이제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점잖게 포장된 무시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님 외로우실 텐데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시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밥상 위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준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양원, 세상에서 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마다 시장을 나선 사람한테 그 아이의 아내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라. 딱 그것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무언가를 읽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남편 사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이 남겨둔 게 이런 일을 만들었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준이와 수진이는 이미 갔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서다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TV를 켜놓고 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바깥 복도에서 났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50억이면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빨리 도장 찍게 해야지.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가 새벽마다 콩나물을 날라서 대학 보낸 그 아이가 저를 도장 찍을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대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골목 아래서 두부 장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 명자 씨를 통해 소개받은 분이 박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과 상속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들어서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곳을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박 변호사는 젊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였고 말이 빠르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 요양원 얘기, 그날 밤 복도에서 들은 대화까지.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노인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몇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절대 혼자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세금 문제든 명예 이전이든. 둘째, 재산은 신탁제도를 통해 제3자 관리로 전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직접 나눈 말들까지. 증거가 있어야 법이 움직입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 녹음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배웠습니다. 명자 씨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통화 녹음을 켜는지,
문자를 어떻게 캡처해서 저장하는지. 며칠 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세금 아끼려면 미리 형준이 명의로 넘기는 게 낫대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법무사 친구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이라면 무슨 서류에? 증여계약서요. 간단해요. 저는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이가 요양원을 권유하는 문자, 형준이가 엄마 빨리 결정해라고 보낸 카톡, 명예 이전을 위해 함께 만나자고 잡은 약속. 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흔들리지 않게, 담담하게. 그 사이 박 변호사는 재산 신탁을 완료했습니다. 땅은 이제 신탁법인 명의로 이전됐고 저 혼자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형준이와 수진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전화 오면 받고, 밥 먹으러 오면 밥 해주고, 한우 사왔다면 함께 먹고, 속으로는 차갑게 지켜보면서 아들이 엄마 결정은 언제쯤 해줄 거야? 라고 물을 때도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마. 어느 날 새벽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형준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저는 그 사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준아, 엄마가 드디어 결정했다.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같이 밥 먹자. 중요한 얘기 있어. 그 문자를 보낸 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기대할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 토요일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우리 3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 확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수진이가 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재산 상속 제외 통보서였습니다. 변호사 직인이 찍힌. 형준이가 벌떡 일어나려 했고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돈은 날 사람으로 봐준 사람에게 줄 거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탐욕으로 달려든 사람에게 줄 생각은 없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도란도란 나누던 대화 소리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이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난 채 굳어 있었고 수진이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종이 위의 글자들을 다시 또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 침묵을 깬 건 형준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단어를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선택을 짓이라고 표현하는 아들.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니까요. 엄마, 우리가 가족 아니야? 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엄마를 요양원부터 보내려 하니? 형준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나.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조용히 손을 뒤로 뺐습니다. 수진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항상 얘야 혹은 그냥 말을 걸었지 이름을 부른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호칭에 살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돈 냄새 맡고 꼬리 흔드는 사람은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이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눈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울면 제가 먼저 달래줬을 겁니다. 마음이 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하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재산관리 잘하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관리,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형준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합니다. 아들이 수진이한테 끌려간 건지
아니면 아들 안에도 처음부터 그 욕심이 있었던 건지. 형준아, 저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빨리 도장 찍게 해야지.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내 목소리야.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언제 들었는지는 몰랐겠지만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는 너무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진짜 소중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분, 50억이 없었을 때 저는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다고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모시는 게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50억이 생기자 소중한 분이 됐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달라지는 세상이 씁쓸했습니다. 그 세상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 더 씁쓸했습니다. 수진아, 형준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밥은 내가 낼게. 두 사람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할 일도 없을 거야. 형준이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밀고 나오는데 5월의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안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슬픔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카페 앞에서 웃는 젊은이들. 세상은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른 채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멈춰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한 노인이 아들에게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제 냄새를 탓하지 않는 곳, 도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곳.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손이 자연스럽게 찻잎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 마무리했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는 날은 드문데 그날은 유독 맑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겁지 않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없고 이제 와서 뭘 배우냐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으면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이나 챙기면 된다고. 그런데 아들과 연락을 끊고 나서 처음 맞이한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거나 외로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수영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영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우리 수영 배워볼까라고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물고기도 아니고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우스워서 같이 웃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기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고 좌판 지키고 남편 병수발하고 또 좌판 지키고 저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동네 구청 수영장에 전화를 해서 성인 초급반을 신청했습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 네. 초급반 등록해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 다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72에 수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직원도 잠깐 말문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수영복을 입고 물 앞에 섰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에 발을 담그는데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어르신 모시듯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배우는데 자존심은 필요 없으니까요. 처음엔 물에 얼굴을 넣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물을 먹고 헛기침을 하고 옆에서 같이 배우는 70대 아주머니랑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정순희 씨였는데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제 걸 해보는 거예요. 정순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렇게 답하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영 수업 뒤 종종 구청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70이 넘은 두 여자가 떡볶이에 어묵 국물을 마시며 깔깔 웃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건 서예였습니다. 젊었을 때 글씨 한번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안내문을 보다가 서예 초급반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한 달에 수강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등록했습니다. 붓을 처음 잡던 날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붓에 먹물을 적셔 종이 위에 획 하나를 그어 보였습니다. 단순한 선 하나였는데 그 선이 그냥 선이 아니었습니다. 굵어졌다가 가늘어지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선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제 첫 획은 엉망이었습니다. 힘을 너무 줬는지 삐뚤어지고 먹물이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힘 빼세요. 잡은 듯 잡지 않은 듯 잡은 듯 잡지 않은 듯.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 너무 꽉 쥐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걱정을, 상처를, 기대를 전부 꽉 쥐었습니다. 그게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 붓을 잡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서예 수업을 몇 달 다니다 보니 손이 조금씩 기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선이 전보다 안정됐습니다. 저는 어느 날 연습지에 남편 이름 석자를 써봤습니다. 김재복. 먹물이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수영이나 서예와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상의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신탁 수익의 일부를 어떻게 쓸지를 생각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를 저 혼자 안고 있는 게 처음엔 무거웠습니다. 그 돈이 있어서 아들이 저를 배신했고 그 돈 때문에 며느리가 돌변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남긴 겁니다. 남편이 나쁜 일을 한 돈이 아닙니다. 나쁘게 쓰인 게 아닙니다. 다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탐욕스럽게 굴었을 뿐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남편이 원했을 방식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물정엔 어두웠지만 이웃한테는 늘 퍼주던 사람,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슬쩍 채소 더 얹어주던 사람, 형준이 공부 가르쳐준 학원 선생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몰래 봉투를 전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를 통해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김재복 장학금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1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키운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꼭 형준이가 어릴 때 같았습니다. 아니, 꼭 내가 어릴 때 같았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는 따라오는 거야. 먼저 원하는 게 있어야 해.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열심히만 하고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늦은 건지 아닌지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늦든 아니든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수영을 배우고 붓을 잡고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 남편이 남긴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아닌 쪽으로, 상처가 아닌 쪽으로.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들한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저는 읽고 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짧게 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저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몰랐던 것이었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영장 물은 여름이 되니 덜 차가웠습니다. 처음엔 얼굴을 넣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25m를 혼자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완주하던 날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건 온전히 나 혼자의 것이니까요. 정순이 씨와는 이제 수영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됐습니다. 가끔 저녁도 같이 먹고 동네 산책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도 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이에 생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 사귀는 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고들 하는데 어쩌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때가 되면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서예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제법 획이 안정됐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저는 연습으로 쓴 종이들을 버리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것과 지금 것을 나란히 놓으면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엔 힘이 넘쳐서 삐뚤어졌고 지금은 힘을 뺐더니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꽉 쥐고 살 때보다 조금 내려놓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장학금은 첫 해에 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서연이를 포함해서 22살 청년과 19살 남자아이 3사람 다 형편이 어렵고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3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긴장하고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들. 그 얼굴들이 예전 형준이 같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치이기 전에 형준이요. 저는 그것이 씁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엔 엄마 한번 보자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엔 엄마 요즘 어때? 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할 때도 있고 읽고 두는 때도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도 당기는 것도 아닌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지금 이 거리는 제가 선택한 거리라는 것,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제 속에서 정한 거리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형준 씨 쪽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상속 재회권도 그냥 받아들이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챕터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책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그날 저는 남편 묘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가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각이 많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형준이 일은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 앞에서는 말이 잘 나왔는데 그날은 막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던 시간, 새벽마다 시장을 나서던 시간, 남편 손을 마지막으로 잡던 시간, 방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던 그 밤 다 흘려보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 돌밭 덕분에 내가 나를 찾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후라는 게 뭔가. 저는 오랫동안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돌봐주고 며느리가 챙겨주고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잘 산 노후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노후는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혼자여도 돈이 많든 적든 스스로가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늦은 겁니다. 72의 수영을 시작한 저는 지금 이 순간 물속에서 25m를 헤엄칩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벽에 닿을 때 저는 그 어떤 순간보다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이 남긴 땅은 한 사람의 욕심을 드러나게 했지만 동시에 3명의 학생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 땅의 진짜 쓰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형준이가 언젠가 진심으로 찾아온다면 저는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달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관계는 한 사람이 전부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수영장으로 갑니다. 손은 여전히 거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콩나물을 나르는 손이 아니라 물을 가르는 손입니다. 달라진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손이 이제는 내 손입니다. 김분순, 72.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